대가리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이강백이라는 작가 꼭 알고 계세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모의고사나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극갈래 작품들은 다 웬만하면 이강백 작가일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게 파수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또 까먹었다. 장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럼 그거 아마 짤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어떤 장인이 도자기 구우는데 그래서 도자기가 좀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아니야 씨발 하면서 깨트리고. 이걸 뭐 진짜 카메라만이 머리 걷는 거요? 카메라만이 머리.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방송 사고였고. 그럼 너가 그거 아니야? 에이 짠인데 여기 뒤에다가 빵 짠그랑 해가지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그거 말고요. 그 방송 사고고요. 이강백 작가의 그 실제 작품이고요. 이지.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 2기 때다. 그 1위가 그 1위 때면서 실제로 없는 거고 철장 밖에는 딸기밭이 있었잖아요. 저희 방금 전에 무슨 작품이었죠? 거의. 이춘풍전? 아니 이강백 오케이. 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다 나오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197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1970년대 같은 경우 두 가지 내용이 컸었죠. 일단 첫 번째는 독재정권 비판한 내용과 두 번째는 산업화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저번 주에 산업화 관련된 내용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신 거 있나요? 산업화 문학의 특징? 소통이 부재, 그다음에 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성, 그래서 인간관계가 단절된 모습이,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산업화 시대 때 문학이고요. 보통 근데 이거는 소설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산업화 시대 문학이 만약 시라면 시일 경우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강백 작가는 이런 걸 제일 많이 쓰고요. 거기서 이제 국어 대가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관련된 내용을 쓰셨습니다. 인간관계 단절 이런 내용을 쓴 게 국어 대가리고요. 그래서 국어 대가리에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요. 일단 첫 번째로 서로 상반된 가치관을 보여준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 간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갈등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대가리에서 보통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서로 상반된 가치관,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또 뭐 많이 나오냐면 상징적인 배경과 소재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제를 우의적으로, 그러니까 우의적이란 말은 좀 돌려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서로 상반된 가치관의 인물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징적 배경과 소재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건 다 안 읽고요. 그냥 빠르게 주요 부위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건 굳이 이런 거에 시간 뺏길 필요가 없고, 우리 딱 그냥 1학년 때 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것도 제가 본문 다 읽기보다는 그냥 주요 내용만 보여주고 그냥 영상 하나 보여줬는데, 이거는 딱히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보시면요. 네,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보면 되는데,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앙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회의를 느끼며 자앙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했는데, 이게 바로 서로의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서로의 가치관, 특징이 달라요,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하강 가 1번에서는 창고,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상징적인 배경이죠. 이 창고라는 배경이 주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등장인물들이 일하는 삶의 공간이자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세계와 단절된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에서 산업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이다라는 것도 같이 꼭 체크해주세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 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은 어떠하느냐라는 건데 여기 운전수의 말이 여기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고 그냥 실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부품, 기계처럼 일을 하지 자신이 일을 하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산업화 시대의 의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부분에서 이거 하나 꼭 체크해 두세요. 딸기과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익명성이죠. 서로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익명성이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 인간관계가 하나의 형성되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이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별명으로 부른다는 거고 이게 바로 현대사의 익명성, 온전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모습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 또 심지어는 맨 여기 뒷줄 보시면 서로 얼굴 한번 볼 수 없다고 얘기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회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자아이라는 친구가 좀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좀 순진한 느낌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물건이 바뀐 거죠. 물건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잖아. 왜? 다른 사람 반대하는 그 이유가 굳이? 우리 할 일은 그냥 보내는 거지 그 물건이 뭐 잘 도착했는데 그게 알 바 아닌데 왜 굳이 그거냐? 라는 건데 자항이라는 친구는 아니다 이걸 꼭 알려줘야 된다 해서 그 편지를 쓰죠.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밑에 써있듯이 운전수 손에 쥐어지는데 여기서 자항의 정직하고 성실한 성격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의 핵심 정의 보시면요. 자항의 행동과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1. 꼼꼼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상자가 뒤바뀐 거 알고 편지 보내려 하고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걸 통해서 현실에 만족하면서도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일하는 인물이지만 정작 현대사회의 부속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인물 간의 갈등은 자아과 운전수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느냐 마느냐 라는 거였고 여기서 이것 꼭 알아두세요. 인물의 명명법,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르는 방법에 따른 특징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익명성이란 건데 익명성이 바로 소통이 단절되고 개인의 특성을 잃고 부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자아, 기인, 운전수, 딸기, 코, 외눈깔, 노름꾼인 겁니다. 정신 차려. 진짜요? 뭐로? 장김이 저게 장김성 씨였어요? 네. 왜 이렇게 느렸어요? 참 왜 갑자기 외국 장, 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김현장. 정신 차려. 눈깔 떠. 뛰고 있어요? 갑자기 시군지라는 거 신기하네. 그래도 앞에 선생이 있는데 10년이라는 욕을 9년이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에서 운전수의 또 이 말이 중요하죠. 중간에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수행한다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되게 책임감 있지 않나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개인이 사회 부속품처럼 일한다 라는 걸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달인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이상합니다. 얘가 그 기계가 엄청난 기계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신비한 기계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갑자기 아니래요. 폭탄이래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 채 그냥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다른 말로 그거겠죠. 실제 사회에 본질적 모습을 알지 못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충자를 보시면 원래는 보통 희곡이 시험범에 들어가면요 희곡의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가 출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학교에서는 국어 대가리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었고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네 여러분 학교에서 이게 갑자기 팅탕하고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네 99% 확률은 안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는 건 치곤 되게 오랜 시간 걸쳐서 하는데. 이거를? 네. 아예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희곡의 구성 요소요. 희곡의 구성 요소는 여기서 나오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굳이 여기서 이걸 한 문제 쓰기에는 왜냐면 너네 몇 문제야 시험에? 24문제였나? 객관식이 24문제거든요. 그 중에 한 문제? 아깝죠? 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하실 것 같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날개 문제 있긴 한데 자앙이 편지 보내는 거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어? 운전수가 반대하는 이유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는 거야. 굳이 개인의 잘잘못을 따져봤자 뭐 하느냐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굳이 잘잘못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부조리한 현실에서 개인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굳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단순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서류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서류라는 것도 대표적인 상징적 소재에 속하는데 얘는 여러분들 다 쓰기 힘드니까 그 뒷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7페이지. 37페이지 여기 서류에 대한 두 인물의 인식을 보여주는데 자앙 같은 경우에는 판단과 행위의 기준을 보여주고요.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대신에 운전수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거대한 부조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서류에 대한 두 인물의 인식을 얘기해라 해서 자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운전수는 누구누구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38페이지에서는 이제 기임이 떠나는 모습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얘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대가리의 배경과 인물. 네. 국어 대가리는 상자들이 가득 쌓인 어두운 창고 안을 배경을 한다. 이 무대는 현실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공간이 아니라 한 개인의 내면 풍경을 그려내는 우화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창고 안에 사는 자아는 몸뚱이를 잃은 머릿속엔 생각이 잔뜩 남아있는 의식적 존재라면 기임은 머릿속의 생각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이 그저 멍둥이만 팔쩍팔쩍 뛰는 육체적인 존재를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각각 정신과 육체라는 관념이 육화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 국어대가 많이 시험문제 나오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대표적인 그냥 묶어서 다 제일 중요한 인물과 배경 그걸 그냥 묶어서 설명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것 같고요. 어렵다. 좀 과대해서 아닙니까? 문학이 거의 다 그런 과대 해석이에요. 내 생각 1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쓴 그렇지 않아? 왜? 그게 대표도 그거잖아. 누구 작가인지 기억 까먹었다. 소나기라는 작품 몰라요? 소설? 비 맞고 죽는 거. 비 맞고 여자 죽는 거. 비 맞아서 죽은 거는 이제 우박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농촌에 있는 시골 소년과 도시에서 온 소녀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하는 이야기인데 소녀가 맨날 딱 정해진 대로 살아야 돼가지고 밖에 있는 산과 물 이런 걸 강물 같은 거 구경한 적이 없어가지고
소년이 몰래 데리고 가는데 그때 하필 비가 내려왔어. 그래서 소녀가 그 비를 맞고 감기 걸려서 죽은 거. 황수는? 황순. 그래, 그건데 그게 너네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색깔의 의미 안 물어보거든? 색깔이요? 색깔의 의미를 안 물어봐. 정치 때문에요? 아니, 정치 때문이 아니라 소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래, 정치 또 있지 않나요?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데 너네가 생각하는 빨간색의 이미지가 뭐야? 정치 싹 빼고. 뭔가 피 같은 거. 피 혹은 뭐 강렬한 그 피는 뭐 그러면 희생과 아픔을 나타낼 수도 있고 네. 뭐 강렬한 파란색은 물 같은 약간 생명과 죽음. 뭐 생명과 죽음에 대한 차갑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근데 푸른색은 이제 물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 니네가 생각하는 보라색의 이미지가 뭐야? 중립. 중립이야? 중립. 이게- 파란색이 이게 세대 차이거든요? 80년대, 90년대 생들한테 보라색 색깔 물어보잖아? 다 죽음이라 해. 죽음의 색깔이요. 아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거라 죽음인 거. 왜 죽음의 색깔이냐면 소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소나기라는 작품 배웠을 때 뭐라 배웠냐면 그 소녀가 죽을 거란 걸 복선하는 게 뭐냐면 소녀가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야.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다 배웠을 때 소녀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죽었다는 거야. 왜냐면 보라색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색 좋아하면 안 돼.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진짜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어느 기자가 황순원 작가한테 찾아갔어. 찾아가서 진짜 보라색이 이게 암시하는 거냐 했더니 황순원 작가가 뭐라 했냐면, 개소리야. 내가 제일 좋은 색깔이 보라색인데? 그래서 그 뒤로 색깔에 대한 물어보지 않고요. 어찌 보면 지금 보라색을 죽음이라 생각한 것도 과대 해석이죠. 과장 해석이죠. 무슨 보라색 같이 약간 애매한 색깔 말고 약간 검흰이나 빨파같이 뭐 온냉이나 그런 거 대조가 확실히 있는 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근데 대신 의미보다는 그냥 그거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정도? 아니면 색채를 썼냐 안 썼냐, 아니면 보통 그랬을 때 그 색채를 통해서 그 대상의 역동성,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냥 이 정도만 나오지 그 색깔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는 안 나오고. 어찌 보면 이것도 과대 해석이죠. 이것도 이강백 씨한테 물어봐야 돼. 살아있나요? 살아 계실걸요? 아닌가? 모르겠다. 어디서? 70년대 어디서 나와요? 어디 사냐고? 찾아가려고? 글쎄. 우리 아빠 세대인가? 그쵸. 여러분 아버지 세대. 아니, 그럼 살아 계시겠네요. 나는 좀 살짝 더 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면 70년대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활동 70년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아 오케이. 활동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 40년대, 50년대 태어났던 분이지 않을까. 근데 만약 건강을 챙기셨다면 아직까지 정정하시겠죠. 돌아가셨나요? 작가 아니신가요? 네, 희곡 작가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2020년에도 보관문화 훈장을 받으셨는데. 그럼 아직 살아 계시겠군요. 한번 찾아가서 여쭤보세요. 아직 그 4만 그게 없는데.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자, 40페이지는 여기 국어 대가리. 이제 드디어 제목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혼란에 빠져 방향성과 실천력을 상실한 자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41페이지거든요. 41페이지 보시면 핵심 정리에 국어 대가리는 몸뚱이를 상실했고 머리만 남아있는데, 몸뚱이를 상실했다는 거는 실천력과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거고, 머리만 남았던 건 생각, 허무하고 쓸쓸한 생각만 남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어가, 그러니까 그냥 국어도 아니고 그냥 국어 대가리야. 그러니까 국어가 생선에 말린 거잖아. 말린 거기 때문에 얘한테 생명성이 있어 없어? 이미 얘는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생명과 관련이 있겠지만, 생선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몸이 필요해. 얘는 왜냐면 몸이 이렇게 흐물쩍 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 몸이 없고 머리만 둥둥 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어디를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실천력, 생명력이 없는 모습 보여주는데, 자항은 생각만 많잖아.
서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얘 또 막상 이 창고를 떠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얘가 진짜 이 사회에 대한 그게 있었다면 창고를 떠나서 기인과 같이 나갔어야 돼. 근데 나가지 못하고 얘는 무서워서 창고에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실천력이 없는 거고 머리만 남아있어서 이런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들만 계속 드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국어 대가리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이 국어 대가리를 준 게 좀 매기는 의미인가요? 어? 국어 대가리를 준 게 좀 매기려고. 매기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김 자체는 매긴다기보다는 그냥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준 거라 볼 수 있죠. 내포하고 준 거죠? 해악이에요. 해악도 아니고 해악이라기보다는 좀 풍자에 가깝죠. 김이 장한테 준 거예요. 김이 장한테. 내포하고 준 거죠? 네. 미친놈이다 저거. 사이코 진짜.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애매하니까 이거 43페이지 그냥 서브 그냥 다음 주에 할까? 대장강이 처음 보는데 대장도 이거 너네 시험 나온대. 나온다고. 누가 나온대요? 옆에 친구가? 이거로 안 진짜? 응. 와. 수업도 했는데. 수업했대 이거. 아 진짜? 진도 빠른가 보네 거기. 우리도 이거 하긴 했는데. 오, 자, 왜 우리 끝났는데 안 아실 거야. 100페이지 봅시다. 100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주엔 이것도 할 거예요. 이런 파트. 78, 이거는 얘기 안 하셨나요? 78페이지 이런 것들. 작년에는 2학년 애들 이거 시험 보면 이게 시험이 나왔거든요. 정말 수업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마 수업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다음 주엔 이것도 할 거예요. 그럼 문제가 너무. 그래서 여기서 작년에 가서 이런 파트에서 한 문제 나왔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너네 문학 시험 그렇게 해서 어렵진 않아. 그래서 오히려 해야 할 게 많아서 문제인 거지. 100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 먼저 유충률 전에 주제부터 얘기할 텐데요. 일단은 여기 옆에 포인트 보시면은 영웅적 인물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담긴 소설인데, 그래서 이 소설은 대표적인 영웅소설이고요. 영웅소설은 다른 말로는 이제 영웅소설은 이제 또 전쟁이 나오기 때문에 군담소설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작품은 우리나라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군문소설입니다. 그냥 또 하나, 이 작품은 적강소설입니다. 적강소설은 말 그대로 적강 모티프 쓴 건데, 적강 모티프는 아시겠죠? 적강 모티프는 천상계에 있던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와가지고 지상계에서 활약을 하는. 그래서 유충렬이라는 인물이 천상계 인물인데 그 친구가 지상계로 내려와가지고 활약을 하는 건데, 적강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대표적으로 그겁니다. 유충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그 반대파, 그러니까 좀 악당들에 의해서 이 유충렬 아버지와 유충렬의 가족이 모함을 당해. 그러니까 다 유배를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유배를 떠나는 과정에서 이 유충렬이 얘가 영웅인 걸 알고 그 반대파에서 유충렬을 죽이려고 해. 죽이려고 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얘가 유충렬이 그 반대파한테 복수를 하면서 자기가 다시 회복하는 이 가문의 영광을 세우는 이야기가 유충렬전이거든요. 근데 유충렬전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 때 춘향가 생각하시면 돼요. 춘향가도 주제가 두 개였잖아.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 대표적인 표면적 주제가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얘기했다면, 이면적 주제에는 신분과 관련된 인간 해방사상 관련된 얘기한 것처럼 얘도 주제가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표면적 주제가 있고요, 이면적 주제가 있는데, 표면적 주제는 뭐가 있냐면 국가에 충성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충렬이 그 황제가 멍청해가지고 결국 얘는 고난을 겪거든요. 근데 얘가 그러고 나서 이 황제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결국 황제를 또 따라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한테 시련과 고난을 준 국가를 하더라도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이게 표면적 주제고, 이면적 주제는 뭐겠냐면 몰락한 양반 권력을 회복 소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글씨가 무슨 근데 네. 이거 작자 미상인데 그 네. 양반 권력 회복 소망을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작품이긴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진짜 평민이 안 쓸 수도 있지. 아니 몰락한 양반이 집어 쓸 수도 있어. 강등당할 몰락한 양반이 정말 자기가 그 회복된다는 그 소망을 담고 쓸 수 있는 작품이 또 유충렬전이다. 그래서 유충렬전은 다행히도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충풍전에 비하면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그냥 간단한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고난 극복하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이야기가 제일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유충렬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모의고사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30분 만에 딱 끝내고요. 1시간 동안에 모의고사 딱 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오케이. 이거 아니네. 시간 훨씬 아니네. 잘못 봤다. 12시만 맞지? 그럼 11시 반인 줄 알았네. 어떻게 한다고 했어? 1시간 이거 30분 만에 유충렬전 끝내고 네. 1시간 동안에 모의고사 하고, 그다음 다음 주에는 개념 정리 드린 다음에 그거 배에 속에서 보고. Where is last time? 자, 봅시다. 100페이지 유충렬전입니다. 나가는 애. 자, 유충렬전은 나 아까 말했잖아. 원장 선생님 혼났다고. 왜 이렇게 돈 붓고 이야기는 나가냐 해가지고. 원래 이 정도 아니었어요. 박준환 빼고.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 기억하시기에는 1학기 중간고사쯤 그쯤 생각. 상훈이랑 애들 그때 10명 있었을 때. 10명이나 6명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아니 거기서 거긴 아니야. 맞긴 약간 소수정의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자, 정말 방법네. 자, 앞부분의 네, 유충렬전은 이 앞부분의 줄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되게 많은 특징과 많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고전소설에서 앞부분의 줄거리는 그냥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유충렬전에서는 이 앞부분의 줄거리에 많은 내용,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자, 먼저 첫 번째 줄부터 중국 명나라 때 미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문 소설에서 우리나라 소설이거든요. 근데 배경은 중국 명나라예요. 이게 왜 중국 명나라냐면 조선에 현실에 대한 비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면 얘가 좀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기 위해서 조선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자유롭게 드러내기 위해서 중국 명나라라는 배경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대한 불만이 큰 거야. 열매 국어에 대한 불만이 막 많아. 막 의자도 이상하고 화장실도 저렇고 막 해서 막 강의실도 이상해. 그거에 불만이 많은데, 그걸 이제 너네가 글을 쓴 거지. 글을 쓴 건데 그거를 너네가 열매 국어의 문제점이 아니라 마치 다른 학원의 문제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국어학원 걔 병신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학원 혹은 내가 다니는 수학학원인데 거기 좀 시설이 별로야,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건데, 그게 이제 바로 여기서는 중국 명나라라는 배경이란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중국 명나라 때 정원주부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었답니다. 자, 여기서 정원주부란 건 뭐냐면 각각 벼슬에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더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이랑 총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정도예요? 예, 어느 좀 꽤 높은 겁니다. 아니면 좀 더 생각하면 국회의장이랑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
법원의 제일 높은 사람은 뭐라 해야 되지? 법무부 장관이랑 뭐 그런 국무총리를 같이 하는 느낌? 좀 강력한 사람이라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고귀한 혈통인 거죠. 이게 보통 혈통 아닌 겁니다. 유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그 유심이잖아. 그러니까 성이 유잖아. 그럼 그 뒤로 이 유심은 유심이라는 이름보다는 유주부 아니면 유정원 이렇게 불릴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부인과 함께 남학 형산에 치성을 드리거든요. 이 치성 드리는 게 뭐냐면 기자치성이라 해요. 그러니까 기자치성이 뭐냐면 이 자자가 아들 자자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제발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형산에 가서 형산이란 거는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제일 높은 산에 간 이유는 뭐겠어? 하느냐는 그나마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막 기도 드리는 겁니다. 기도 드렸더니 신기한 태몽을 꿉니다. 신기한 출생을 체크할 수 있겠죠. 태몽을 꾼 다음에 영웅의 기상을 지닌 아들 충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웅의 기상이기 때문에 비범한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 조정 신하들 중에 역심을 품은 정한당, 그러니까 얘가 나쁜 놈이죠. 일파가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을 보낸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에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첫 번째 중국 명나라라는 공간적 배경은 조선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고요. 정원주부라는 유충렬의 아버지의 직급을 통해서 벼슬을 통해서 고귀한 혈통을 체크할 수 있고요. 남학 형산에 치성을 들었다 해서 기자치성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충렬이 태어날 때 신기한 태몽을 꿔가지고 신기한 출생과 영웅의 기상을 지녔다 해서 비범함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나서 얼마 뒤에 아버지 유심이 모함당해서 귀양을 떠나는 걸 통해서 유충렬의 시련이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개가군의 각설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이라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각설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막 너네가 무슨 얘기할 때 본론을 얘기 안 하고 서론을 얘기할 때 서론만 한 30분 얘기해. 그럼 듣는 사람이 뭐라면 야, 각설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 각설입니다. 그래서 이 각설이란 건 뭐냐면 화제가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면을 전환했다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화제의 전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어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화제가 전환될 때 각설이라 하고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만약에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얘기하다가 국어 얘기하다가 수학 얘기하고 싶어. 그럼 그때 국어 얘기 끝나고 나서 수학 시작할 때 각설이라 하고 수학 얘기 안 하잖아. 그냥 국어 얘기하다가 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학은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구어체인데 여기선 각설이라 라고 쓰므로써 문어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씀으로써 새 이야기가 시작된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이때 정황단 그 다음에 최일기가 유주부가 누구야? 유심이죠. 유주부를 참수하여 적소로 보낸 다음 마음이 교만하여 별당으로 들어가 옥간도사도 보시면 도사도 좋은 놈인가 했더니 밑에 정한남의 조력자랍니다. 얘도 나쁜 놈이죠. 옥간대사를 보고 천자를 도모할 묘책을 물었는데, 자, 천자를 도모할 묘책이 뭐냐면 천자가 뭐냐면 하늘의 아들이거든. 자, 고전소설에서 하늘의 아들 누구겠어? 왕, 황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정한남이 천자를 도모한대. 그러니까 얘가 천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역모죠. 반란, 쿠데타를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도사가 문 밖에 나와 천기라는 거 이제 하늘, 별자리를 보는데 천기를 보내니 들어가는 말이 요사이 밤마다 살피운즉 두려운 눈이 황성이 있나이다. 근데 이때 두려운 일이란 거는 얘네한테 두려운 일이지. 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충렬, 유심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려운 일 하나 있다 했더니 물어보니까 두려운 일이란 무슨 일이냐 했더니 도사가 뭐라냐면 천상의 삼태성이 황성에 비쳤으되 그 중에 유심의 집에 비쳤대. 천상의 삼태성이 밑에 뭐라고 하냐면 어이풀이에 큰 공 자리에 있는 자미성을 지키는 별이거든요. 천상의 삼태성이 황성에 비쳤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유심의 집에 비쳤대. 이게 뭐냐면 이때 써있듯이 천상에서 자미원 대장성이었던 충렬이 유심의 집에서 태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왔다. 무슨 모티프? 적강 모티프. 그럼 유충렬이 전생에 있는 거예요? 전생? 얘 지금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들로 태어났는데 얘가 원래는 천상의 존재였던 거지. 그거 자기도 알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모를 거야. 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모른다 안다는 내용이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원래는 알긴 하는데 여기서 모를 거야 아마 유충렬이. 한번 제가 다시 전문 확인해서 확인해 볼게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뭐라냐면 유심은 비록 연경에 갔으나 신기한 영웅, 이 신기한 영웅이 바로 충렬이 얘기하겠죠. 충렬이 황성 내에 살았으니 그대의 도모한 일이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 충렬 때문에 너 천자 되는 거 힘들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담이 이 말을 듣고 외담이 나와 도사하던 말을 일기토록 하더니 일기가 뭐라냐면 도사의 신기함이 천신에게 지나느니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있다니 진실로 마음이 황공하다니까 두렵다. 야, 얘 도사 보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했더니 한담이 뭐라냐면 내 생각하니 유심이 연만하되 자식이 없는 고로 수년 전에 형상에 산재하여 자식을 얻었다 하더니 도사의 말씀이 황성에 있다 하니 의심한 건데 유심의 아들이인 것 그놈 같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뭐냐면 유충렬 죽이자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아 하늘에서 온 거야 그러면 아는 거예요? 얘는 알지. 정한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정한담이 황성 비쳤다는데 유심의 집에 비쳤다는데 느낌이 이 새끼 이거 유심의 아들 같은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까지는 아니고 이 새끼 유심 아들 같은데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죽여버리자 이겁니다. 유심의 아들까지. 그래서 일기가 뭐라냐면 적실히 그러하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한다면 유심의 짐을 함몰하여 후환이 없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냥 괜히 찜찜하게 거지 말고 확실하게 죽이고 시작하자 하고 있는 겁니다. 한담이 옳다고 그날 삼경이 가만히 승상부에 나와 나졸 10여 명을 차출하여 유심의 집을 둘러싸고 화합 영초를 갖추어 그 집 사방에 묻어놓고 화심에 불 붙여 일시에 불을 놓으라고 약속을 정해놨으니까 쉽게 말해서 폭탄 설치한 겁니다 지금. 이때 장부인이 과연 누군가 했더니 유주부를 이별했답니다. 그럼 장부인은 누구겠어? 엄마. 충렬의 엄마겠죠. 왜냐면 유주부가 아빠였잖아. 아빠가 이별했다는 거니까 충렬의 엄마일 겁니다. 장부인이 충렬을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나니 이날 밤 상경이 호련히 그날 침석이 졸더니 자 여기서 조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이 아니야. 잠깐 졸았는데 이제 꿈을 꾼 거야. 꿈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떠한 한 노인이 나오는 거야. 이때 노인은 누구냐면 충렬의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옥간대사는 정한담, 나쁜 놈의 조력자고요. 한 노인은 충렬의 조력자입니다. 얘가 어떻게 조력을 해주거냐면 홍선 일병을 줍니다. 홍선 일병이 뭐냐? 붉은 부채예요. 얘를 주더니 부인이 와서 하는 거야. 근데 대충 무슨 내용이겠어? 얘가 지금 이 집 근처에 불 설치했잖아. 폭탄. 근데 그때 부채를 줬어. 대충 느낌이 뭐겠어? 거짓말 하는 만약 불 펑 하면 부채로 샥 하면 이게 샥 열리겠지. 알았어 미친놈. 영웅소설이잖아, 영웅소설. 그럼 부인에게 주면 뭐라냐면 이날 밤 삼경에 대변이 있을 것이니
이 부채를 가져다가 화강이 일어나거든 부채를 흔들면서 후원 담장 밑에 은신하였다가 충렬만 데리고 인적이 그친 후에 남천을 바라보고 가없이 도망가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겁니다. 불 나면 부채로 숭숭숭 해가지고 길 타고 도망쳐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거 째면 안 돼요? 지금 째면 되겠네. 그 사이에 왜곡하고 있나? 근데 또 그러면 소설이 좀 그렇죠? 그럼 노인이 등장할 필요가 없겠죠? 꿈에서 부채를 주는 거 어떻게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옥황께서 주신 아들 충렬이 화강 중에 고온 귀신 될 걸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면 여러분들 위의 것이 미래의 일을 예지하고 화를 피한 법을 알려주는 전기적 요소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하고 문득 간대할 놀라 깹니다. 또 남가일몽이라는 건데 남가일몽은 그냥 꿈입니다. 꿈. 그래서 충렬이 잠이 깊이 들어있었는데 과연 신기한 게 이 홍성 부채가 그대로 있답니다. 신기하죠? 선생님, 저 옥황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네. 엄마는 그러면 근데 엄마는 대충 알겠죠. 왜냐면 남가 거기 여기 남학항선에서 치성 들었으니까. 치성 들었으니까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옥황께서 주신 아들이라 해서 정말 옥황이 천상계의 존재를 이렇게 보냈다기보다는 그냥 좀 점지해줬다 이렇게 느낌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없나?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저희 자식 생기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이제 주신 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그런 천상계 존재를 이렇게 쭉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생겨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선생님 이때 충렬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알아볼게요. 대충 한 두세 살, 대충 뒤에서 말하거든요. 5살에서 한 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5살이면 제가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태어나고 좀 한 시간 좀 지났겠죠? 지난 다음에 유배를 당하고 유배를 당한 거겠죠? 그러면 막 10년이 지나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5살이 복수를 하지 않아요? 네, 좀 시간이 지나서 복수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게 아까 네? 천상의 상태섬의 형성에 비춘 이후 얼마 안 돼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냐면 이게 비치고 있는 거야. 네. 비추고 도사고 저 왜 유심해서 왜 비추지?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아들이 뚱땅 응애 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지. 유심의 실을 왜 비췄을까?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유심의 아들이 생겼다는데 그 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태어난 이후로도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에 이렇게 비췄다고. 그 순간에 비추고 하루 종일 계속 비추기보다는 네. 근데 이게 진짜 너네가 생각하는 스포트라이트를 쫙 쏟기보다는 어쩌면 별의 기운이 그냥 계속 쏟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10줄 사이에 5년이 지난 거예요? 아니 각설이라부터가 이때 태어나고요. 기른대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때 하고 이 기른다가 한 5년 되겠지. 네. 그러면서 이제 한 5, 6년 된 거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상태성 얘기하는 게 5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5년 전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내가 완전 스포트라이터처럼 5, 6년 동안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지 않았을까. 오케이. 후. 이해해버리. 여기 30분 만에 끝냈는데 벌써 10분이네. 자, 그래서 홍선한 자루가 금침 이제 침대 위에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꿈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포인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뭐 내용 헷갈리는 거 있어? 내가 2가지 알아보면 되지. 충렬의 나이랑 그 다음에 충렬이 자신이 천상계에서 내려온 존재인지 아닌지.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아들인데? 야, 아들이라 써있지 않아? 아들. 그 다음에 삼경이 다음에 일진 광풍이 일어나면 난데없이 천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니 웅장한 고루거각이 홍동 정설되어 있고 전후에 쌓인 난간, 세간, 충풍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제 폭탄 터지고 모든 이제
그 집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옆에 밑에 핵심적인 보시면 이원적 공간의 천상계, 지상계 이거 체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유축유전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유축열의 영웅으로서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라고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천상의 상태성과 관련이 있고 고위 관리의 아들이라는 걸 통해서 고귀한 혈통인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성을 들인 다음에 신기한 태몽을 꾼다는 걸 통해서 비정상적인 출생,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는 신이한 출생이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영웅의 기상을 지녔다는 걸 통해서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3번 꿈의 기능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어머니가 꿈을 꿈으로써 어떤 게 있냐면 위협을 예고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위협을 대처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구체로 이렇게 샥샥 해라 라고.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이제 여기서 내용만 빠르게 보시면 되는데 부인이 차왕 중에 충렬의 손을 잡고 흥선을 흔들면서 담장 밑에 은신하니 화강이 충천하고 회신만지하니 구상같이 쌓인 김을 화강에 소멸하니 어찌하니 만극하랴 하고 있는데 이 어찌하니 만극하니 편집자의 논평 서술자 개입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뭐고 서술자가 아 이거 어떡하냐 아유 참 망측하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경이 다음에 인적이 고요하고 다만 중문 밖에 두 군사가 지키거늘 문으로 못 가고 담장 밑에 대회하더니 창란한 달빛 속에서 두루 살펴보니 중중한 담장 안에 나갈 길이 없었다. 다만 물 가는 수채 구멍이 보이거늘 충렬의 옷을 잡고 그 구멍에 머리를 놓고 복직하여 나올 때 겹겹이 쌓인 담장 수채로 다 지나 중문 밖에 나서서 충렬이며 부인의 몸이 모진돌에 긁혀서 배곡 같은 몸에 유혈이 낭자하고 월색같이 고운 얼굴 진흙빛이 되었으니 불쌍하고 가련함은 천지도 슬퍼하고 강산도 미감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하숙으로 나온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괜찮아? 뭐 마음에 안 들어? 왜요? 아, 표정이 되게 이해 못하고 있는 표정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배곡 같은 여기. 근데 이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서 표현 방식 찾으라는 문제. 뭐뭐 같은, 뭐뭐 같이라는 걸 통해서 지급법 체크할 수 있고요. 뭐뭐 같은 몸에 유혈이 낭자하고 뭐뭐 같은 얼굴에 진흙빛이 되었다 해가지고 대꾸법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곡, 하얀 몸에 유혈, 피가 낭자하고 그 다음에 월색, 달같이 고운 얼굴이 진흙빛이 되었다 해가지고 서로 대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규법, 대조법, 대꾸법 이 세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충렬을 앞에 안고 사이길로 나오면 남천을 바라보고 가없이 도망갈새 한 곳에 다다르니 옆에 큰 외 산이 있으되 높기는 만장하냐 하고 봉우리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어리었거늘 자세히 보니 이 매는 천재하던 남학 형산이라 전일 보던 얼굴이 부인을 보고 반기는 듯 뚜렷한 천재당이 완연히 베이거늘 부인이 비회를 금치 못하여 충렬을 붙들고 방성토곡하는 말이 네 이매를 아느냐 7년 전에 이 산에 와서 산재하고 너를 낳았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너의 부친은 어디 가고 이런 변을 모르는고 이 산을 보니 네 부친 본 듯하다 통곡하고 싶은 마음 다 어찌 침량하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지금 네 어머니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좀 뭔가 이상한데요? 왜? 그 아래 5살 애가 엄마의 손을 잡고 저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영웅이죠. 존나 비범하네. 그러니까 충렬이 뭐라 합니까? 충렬이 그 말 듣고 부인의 손을 잡으며 이 산에 산재하고 나를 낳았단 말인가 적시에 그러하면 산신은 이러한 연우를 알려주면 엄마도 말 부정하네. 이건 호러다 그냥. 이건 조금 그냥 신을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너가 지금 어머니 너가 당신이 지금 이 산에 하늘에 빌어가지고 절 낳았는데 제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와 씨발 신 뭐하는 거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해요 자기가 천상에서 온 거. 그래요 알게 되네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천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자 치성을 빌어서 태어난 건 아닌 거지. 얘가 천상계의 존재란 걸 안다고 확실할 수 없는 거지. 아.
말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말투가 거의 한 20살이야 20살. 어? 여기서 나와. 아니 가져가라. 너 어디 너 하고 싶은데 안 되지. 너 여기서 들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나라 퀴즈쇼 도전. 착하네. 말은 그렇게 해줘. 뭐 10년이니 뭐니. 성북고 그거는 열려 그거. 자, 그 다음에 뭐라냐면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목이 메어 말을 못하거든 충년이 위로한다. 위로까지 해준답니다. 아주 좋다고. 이윽고 진정하여 충년을 앞세우고 변양수를 건너 회숫가에 다다르니 날이 이미 서산에 걸려있고 원촌에 저녁나 내고 청강에 놀던 물새는 양유 속에 달아들고 청천에 뜬 까마귀는 운간에 울어든다. 해상을 바라보니 원포에 가는 돛대에 저문한 게 끼어있고 강촌의 어적소리 새우 중에 흩날려 있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리부터 여기까지 흩날려까지 배경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묘사가 어떠냐면 날이 서산에 걸려있대. 서산에 걸려있다는 게 뭐냐면 해가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해가 지고 있다는 거고, 원천이 저녁 냄새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녁밥 먹는다는 거고, 근데 얘네 굶었잖아. 도망치느라 굶었으니까 얘네 배고프겠어, 배 안 고프겠어. 그 와중에 저녁까지 나니까 아 씨발 배고프다 하는데 또 뭐냐면 청강에 노던 물새는 또 양을 거드나무로 쏙 들어가고요. 까마귀는 또 운답니다. 까까까 운답니다. 얘도 슬픈데 그 와중에 또 해상을 바라보니 원포에 가는 돛대에 저문 안개에 끼어있다면 저 멀리 봤더니 배가 있는데 돛대가 또 안개에 껴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 강촌의 어적소리 새우장에 새우나는 데서 가랑비인데 가랑비까지 내려. 슬프죠. 너무 절망적이지. 절망적이 힘들죠. 그래서 이런 배경묘사를 통해서 인물들의 가엾은 처지와 슬픈 감정,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쌤, 저 새우가 뭐예요? 가랑비. 가랑비. 이거 고전어휘에 있을 텐데. 아니 오늘 아침에도 보는데 뭔지 몰라. 새우가 가랑비입니다. 가랑비. 슬픈 마음 진정하고 충렬에서 손을 잡고 물가에 배해야 돼 건너갈 배 전혀 없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말지어다 하면서 이제 얘네가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정한담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중약품 줄거를 보시면 정한담의 사주를 받은 도적들에게 부인이 어머니가 또 끌려간답니다. 충렬도 몸을 던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충렬이 부모와 이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버지랑만 이별했는데 이제 어머니랑 이별까지 한 거야. 근데 또 뭐냐면 뱃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다 해서 이 뱃사람들이 또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얘들 도와줬으니까. 충렬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승상을 지닌 강희주의 은혜를 입고 사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희주가 장인이야. 근데 또 너무 불쌍한 게 이 장인까지 정한담한테 귀환을 끌려가게 됩니다. 성장 후에 시련을 볼 수 있고요. 충렬은 광덕산 도승을 만납니다. 그래서 도술까지 배워요, 이제. 이후 정한담이 남적과 북적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를 당연해지면 천자는 결국 항복하라는 건데, 여기서 천자, 황제가 되게 무능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정한담이 갑자기 반란 일으키자마자 씨발 이거 안 될 것 같아. 황제는 바로 항복하려는 모습을 통해서 무능하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쌤, 이것도 중력이 있는 게 성인소설이라서 그래요? 아니 이거는 길어서 그냥 좀 영웅 소설이 섹스하는 게 너무 할 수 있긴 하지. 잘 끌려가니까. 뭐라고? 뭐라 했지? 끌려간다고 했어. 너는 씨. 사회라 그냥 한 거죠. 너도? 그럼 목소리 누가 드세요? 그럼 우리 셋만 뛰죠. 그래, 다 같이 얘기하면. 씨발놈들이 진짜. 저게 영모죠. 이게 용모지. 저희가 한백 가서 이렇게 저희 같은 애들 많이 만들어서 한백을 망하게 할게요. 이날 다시 이쪽으로. 내가 안 망할 걸 그래도. 그래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한맥 다니는 애들
다녔다가 여기 온 애들 보면 다 똑같은 말 해. 뭐라 해요? 뭐라 해요? 한 100명 듣는데 그 중에 수업 듣는 애들이 10명밖에 안 된대. 역시 소수 정예. 선생도 그 맨 앞에 앉는 10명만 챙기고 나머지 그 90명은 안 챙깁니다. 그럼 그 90명을 데리고 오는 게 어때요? 안 오니까 문제지? 약간 허생전식 정리해. 아니다, 좀 그런 성적인 단어는 빼봐. 이게 너네가 그렇게 수업 중간 얘기하면 내가 편집을 할 수가 없어. 너네 그래서 저번 주 편집 안 하시더라고요? 저번 주 때 수업 보면 그 다 왜냐면 야 수업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빼버려? 아 그게 아니라 쌤 그 뭐지? 원나잇하고 처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말하는 거 그거 다 나와 있던데요? 아 그거 내가 편집 안 했니? 네, 막 끝까지 막 한 기본적으로 4차까지 갔다가 어제 좋았어 이런 거 보내라고 막. 야 근데 그건 도움되는 말 아니야? 아 실제로 올리죠. 원나잇으로. 실제로 올리죠. 아 이제 그거는 전체 공개 못하는 거지. 너네 2주 지나면 전체 공개로 바꾸거든? 그래요? 원래 2주 지나면 전체 공개로 바꾸는데 그건 전체 공개 안 하는 거지. 아 이주진이랑 전체 공개 어때요? 2주 지나면 홍보차 전체 공개로 바꿔. 그럼 안 되니까. 그래. 야 근데 2주는 좀. 근데 2주면 안 될걸? 원래는 그 중간고사 끝나면 바꿨는데 예전에 얘기했잖아. 성국에 어떤 얘가 3월 말까지 다니다가 3월 말에 교재 나오니까 그 교재 받고 그 다음날 끊었어. 끊고 나서 걔가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4월 중순쯤에 그 성국 다니는 애들한테 그랬대. 야, 난 니네 수업 공짜로 듣는다. 그래서 그 애들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맨날 유튜브 전체 공개 올려서 자 그거 본다고. 빙결하잖아.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래서 일부 공개로. 똑똑한 청년. 쌤 그 자막도 자동 말고 그 철자 맞게 해주세요. 자 봅시다. 진짜 일을 몇 개 시키는 거야. 자, 그다음 104페이지. 이제 이게 끝입니다. 이거 하고 다음 페이지 하면 끝이에요. 별 내용이 없어요. 산수당 매장 중에 2장인데요. 자, 각설. 이때 유충렬이 금상선화에서 만기하다가 형세가 급함을 보고 일광주 용린갑의 장성검을 높이 들고 천사마를 체질하여 바삐 중군소에 들어가 조정만을 보고 성명을 올려 싸우기를 다 말이 어렵죠. 그냥 얘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 족밥들이네 하고 있다가 오케이 이쯤에 내가 등장해야 내가 두둥등장하면서 영웅이 되겠지 하고 이제 등장한 겁니다. 오케이? 중군이 바삐 나와 손을 잡고 울면아 그대 충성은 지극하나 지금 황상이 이제 황제인데 황제가 황복하려 하시고 또한 적지명색 절하니 그대의 청춘이 전장백골이 될 것이니 원통하고 망극하다라는 그러니까 이미 게임을 졌다 이겁니다. 이미 힘들 걸 했더니 충렬이 불승분기하여 진문 밖에 나서면서 병력같이 소리하여 적장을 불러왈 이봐 역적 정한다마 남경 동문에 사는 유충렬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삐나와 목을 들이라 하는 소리에 양진이 뒤흔들며 청지강산이 진동한다는 게 과장법이죠. 일단 문걸이 이제 정한다는 부하인데 문걸이 대경하여 돌아보니 일광투구에 안채 쏘이고 용린갑은 혼신을 감추고 천사만은 비룡이 되어 운문중에 싸운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광투구가 안채 레이저 같은 걸 쏜대요. 삥 이러면서 또 심지어 용린갑은 갑옷인데 갑옷 혼신을 감추는데 뭐겠어? 투명이 된 겁니다. 투명되고 또 천사만 용인데 말이 뭐하는 비룡 용이 됐습니다. 슬슬 내절 좀 하죠. 네. 그래서 이거 전개적 요소고 되게 또 다른 말은 비범한 능력이겠죠. 공중에 소리만 나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창검만 높이 들고 주저주저하던 차에 병력 같은 소리 끝에 장성검이 뻔듯하여 충렬이 정문검 머리 공중에 베어들고 중군으로 달려드니 조정만이 엎어지며 문 밖에 급히 나와 손을 잡고 들어가더라. 이때 천자는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들고 진문 밖에 나오다가 뜻밖의 호통소리 나며 이런 대장이 문걸의 머리를 베어 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고는 대경 대의하여 중군을 급히 불러와야 하는데, 자 여기서 체크하는 이런 대장이 충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가 목에 이제 옥새랑 이제 항복 문서 이거 들고 나가다가 갑자기 밖에서 우와 소리 들리는 거야. 그랬더니 뭐지 했더니 갑자기 충렬이 들어와서 이제 적장이 목을 들고 오니까 이제 황제가 우와 우리가 이겼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적장 배동 장수 성명이 뭐냐? 밥비 입시하라. 네 이름을 대라 했더니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전에 복지하니까 엎드린 겁니다. 천자 천자 깊이 문활 그대는 위신지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충렬이 저의 부인과 강희주 죽음을 절분히 여겨 통곡하여 여쭈되 소장은 동성읍 내에 거하던 정원주의 유심의 아들 충렬이옵니다. 주류 개걸하여 만리밖에 있었다가 아비 원수 갚으려고 여기 잠깐 왔사니거니와 패와 정암담에게 공핑하심이 몽중이소로이다. 전일에 정암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되나이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반적인 소설과는 좀 달라요. 황제한테 뭘 합니다. 야 씨발 너 정암담 충신이라며. 근데 지금은 충신이 역적도 하냐? 이런 식으로 네 천자의 어리석음을 딱 얘기하고요. 그놈의 말을 듣고 충신을 언찬하여 죽이고 이런 환을 만나시니 천지 아득하고 일월이 무광하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아버지와 이 충신양과 아버지죠. 유심. 그래서 아버지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원망인가요? 원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좀, 그건 너무 자극적이고요. 그냥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천자의 무능함을 비판한다? 또한 슬피 통곡하여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도 슬퍼하여 만진 중에 낙루 아니할 없더라. 천자가 이 말을 들으시고 후에 맞고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았더라. 태자 적진에 잡혔다. 이때 또 저기 태자인데, 태자는 이 천자 황제 아들입니다. 태자가 적진에 잡혀있다가 본진에서 몽골뱀을 보고 탈신 도주하여 급히 와서 황상 곁에 앉았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선발로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충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인 거야. 왜 충렬이 지금 자신의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랑 막 이렇게 됐잖아 막 하니까 이제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충렬의 손을 잡아서 뭐라 하냐면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에 주로성왕도 관체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응신터니 회관 자책하여 성군이 되었으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주나라의 되게 대단했던 왕도 관체의 이 역신의 말을 듣고 주공, 충신을 의심하였다가 다시 이제 후회하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고쳐가지고 좋은 왕이 되었다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고사를 인용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고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유심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거죠.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회가 자책할 수 있어, 우리도 성군될 수 있어, 자신의 반성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마지막 충렬의 원함을 풀고자 한 아들이 착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나요? 쉬시간 더 이상 없죠 이제. 아니요 있죠. 이거 유충열전 하고 쉬어야죠. 뭐가 해야 되나? 그 충신이 다 죽기는 막비 천운이라. 그 다음 페이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친중 간력하여 황상을 도우시며 태산 같은 그 공으로는 천하를 방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풀이 맺어 갚으리라 라고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너 우리 도와주면 나라 반띵해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와! 근데요 이거 이미 죽었어요 유심? 아니 유심은 안 죽었을걸요? 아직 살아있죠? 유심은 살아있고 장인이 죽었을걸요? 나라를 반대해. 야 원래 다 잃을 거 반만 주면 되잖아.
아 그렇게 역시 넌 투자를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여기 3번 예만 보시면 됩니다. 충렬의 비판에 대해 천자와 태자의 태도 차이가 보이는데, 천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어서 우두커니 앉아있고요. 태자는 거선벌로 내려와 충렬의 손을 붙들고 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한다.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한다면 복수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상을 바라보니 천자 기생 적시라고 일대에 성군될 듯하여 투구를 거서 땅에 놓고 천자전에 사제와 이때 딱 보더니 아들놈 봤더니 아들 관상이 좋아. 이 새끼 왕이 될 관상이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한테 투자하자는 생각에 이제 투구 걷고 사자하는 겁니다. 뭐라냐면 소장의 아비 죽음을 한탄하여 분심이 있는 고로 격절한 말씀을 폐하 전에 아뢰었으나 죄사 무석이라 소장이 죽사온들 폐하를 돕지 않으니까 저는 당신이 위해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렬의 태도 변화를 체크할 수 있고요. 충렬의 충성심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천자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개하에 내려와서 투구를 심어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을 보지 말고 근데 여기서 과인을 보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과오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 선조 창건하는 일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는 태자가 하는 말대로 그대 공을 밥크리라는 식으로 진짜 반팅해줄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천자가 어리석고 무능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뒤 내용을 빠르게 보시면요, 얘네 이제 정한남이랑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얘기했어? 압도적으로 그냥. 정한남이랑 싸우는데 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고 나름 정한남도 대단한 친구입니다. 대단한 친구이기 때문에 좀 박빙 좀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주먹 싸움이에요? 아니 진짜 이게 팅창총 칭 차려 싸워요? 뭐 이런 것들. 뭐 정말 하나를 말하면 열을 놀릴 생각하는데 정말 수업 때 그러시면 안 되니? 하나를 말하면 열을 하는 자, 충렬이 청명하고 물러나와 장대에 높이 한다는 군사를 총독하니 피병 장졸이 불과 200명이라 천자 3층단에 높이 앉아 하늘께 제사하고 임금을 끌어내어 충렬을 주신 후에 대장 사명기에 친필로 쓰시기를 대명국 대사마 도원수 유충렬이라 뚜를 써내주니 원수 사은하고 진법을 시험할 때 장사일자진을 쳐 두밀에 사업하고 군중에 오령할 때 남북 적병이 비록 억만명이라 하더라도 나 혼자 감당하려니와 너희 등의 행오를 잃지 마라 라는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렬의 병사는 천자의 병사는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데 정한 다음에 군사 명령이 억명, 1억 명. 진짜 억이에요? 과장하게 이런. 뭐 억만 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근데 또 멋있는 게 뭐라냐면 야 내가 상대할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상대하니까 너네는 대열만 흔들어 놓지 마.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나서 약속할 때 이적의 적진 중에서 문걸 죽음을 보고 일진이 진동하여 서로 나와 싸우려 할세 3군 대장 최익의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목포 운갑에 백금 투구를 쓰고 장창 대검을 좌우에 갈라들고 적재말을 치질하여 나는 듯이 달려들어와서 뭐라냐면 적장 유충렬아 네 아직 미거하여 남북 강병 억만군을 능멸히 생각하니 바삐 나와 죽어보라 했더니 원수 장대에 있다가 최길기란 말을 듣고 바삐 나와 웅성하되 정한남은 어디 가고 너만 어찌 나왔느냐 너희 두 놈의 간을 내어 우리 부모 영의전에 재배하고 드리리라 함성하고 달려들어 장성업이 번듯하여 일기 가진 장창 대검이 편편 파색하듯 부서진다. 최일기 대경하여 철퇴로 치자 한들 원수의 일신이 보이지 아니하니 어이아리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딱 야 개새끼야 나와 하고 칼을 땅 댔어. 대자마자 최일기의 칼을 다 부셔진 겁니다. 부셔져가지고 최일기가 놀라서 으쌰하고 철퇴를 딱 하려더니 또 원수가 안 보인대. 왜 안 보여? 투명 갑옷. 투명 갑옷이 투명된 거잖아. 일단 적진 중에서 옥간에서 싸움을 구경하다가 대경하여 급히 쟁을
거두니 일기 겨우 본진에 돌아와 정신을 잃었는지라 하니까 딱 보고 옥간대사가 야 저기 100% 진다 하고 땡땡땡이야 후퇴하라 예, 깽가리 쳐준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최일기한 빨리 도망쳐 온 겁니다. 오케이? 뒷부의 줄거리는 충렬은 정한담일과의 가진 대략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승리한 거듭한 끝에 정한담을 사려다가 청한다. 이후 청년 호황에게 잡혀간 황후와 태호 등을 구하고 헤어졌던 가족을 상도로 부여를 누른다. 해피엔딩. 근데 이거 좀 신기하네요. 보통 약간 최종 보스랑 싸우는 거를 마지막에 넣지 않나요? 최종 보스랑 싸우는 게 좀 깁니다. 그래서 잘라버린 거예요? 예, 좀 그냥 이게 계속 이거야. 침, 챙, 총. 땅 깡. 이것만 막 나옵니다. 쌤 근데 네. 억만군이